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열흘 만에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한데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관광지와 쇼핑센터가 북적거리고 나들이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봄바람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3월 8일 7시 뉴스 강원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평창 용평 리조트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용시장에 닥친 코로나 한파로 청년들은 이력서를 쓸 기회마저 부족하다고 합니다. 뉴스 주민에서 만나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크게 바뀐 국내 여행지도 앞으로 강원도의 관광은 어떻게 변화하고 준비해야 할지 이슈앤토크에서 들어봅니다. 평창의 용평 리조트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를 모르고 리조트에 묵었던 투숙객들까지 진단 검사를 받고 사실상 일시 자가격리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평창 용평 리조트입니다. 당시 감염의 고리는 스키장에서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였습니다. 이번엔 리조트 객실입니다. 객실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의 직원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잇따라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청소를 하고 간 숙박 건물입니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지금은 정상 영업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들이 청소한 방에 새 손님을 받았고 이 사실을 몰랐던 투숙객들은 갑자기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시 격리된 손님이 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금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아예 다른 방을 줬으면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약속 다 취소되고 내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리조트 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이분들이 정비한 객실 리스트를 다 달라고 해서 평창군청 보건의료원에서 연락을 다시 또 드릴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먼저 드렸고 전화통화를 직접 다 해갖고 확진자들이 통근 버스를 이용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확진자들과 같은 버스를 탔거나 같은 식당을 이용한 용역업체 직원 등 동선이 겹치는 100명 이상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를 당초는 2월 28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3월 14일까지 2주간을 더 연장해서 지금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리조트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1차 대응 요원에 이어서 병원 의료진도 코로나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반인 접종도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종 상황과 앞으로 일정을 노지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국내에 처음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주사기에 옮겨 담습니다. 의자에 대기 중이던 의료진에게 백신을 투여합니다.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 효과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강원대병원 의료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한림대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 강원도 내 대학병원 의료진이 일제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역학조사 요원과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에 이어 병원 의료진까지 백신을 맞으면서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우선 접종 대상자 2만 1000여 명 가운데 접종률이 40%를 넘겼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강원도에 배송되면서 백신 접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화이자 백신도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의료진 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누리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전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1339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예약도 가능하고요. 강원도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 조건인 전체 도민의 70%, 92만 7천여 명 접종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 335명 가운데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70%를 차지했고 백신 접종은 어제까지 31만 6천여 명이 완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뒤에 사망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사망과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주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사례들과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6일까지 사망한 8명 모두 접종 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이나 같은 기관 접종자들을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 사례가 없었다며 백신 자체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 오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은 부검이 진행 중이라며 부검이 끝나면 추가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모두 31만 6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고 이상 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3,9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98%가 두통과 근육통 같이 자연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는 이번 주쯤 심의할 거라며 접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도 20건이 추가 확인됐는데 지금까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여전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집단 발생 21건 가운데 9건이 가족 지인 모임이었고 봄맞이 여행과 모임 증가가 우려된다며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홍진아 기자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업무 정보를 이용한 처벌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정보 제공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뒤늦게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런 거래가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와 민변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나 갓길 쪽에 별도의 철문을 볼 수 있는데요. 차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회차로의 입구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등 비상 차량만 이 철문을 열고 회차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견인 차량들이 불법으로 이 회차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청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견인차가 고속도로 회차로로 다가갑니다. 철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철문이 열리고 고속도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다른 날 같은 장소. 또 다른 견인차가 회차로를 열고 도로 밖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반대편 도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원래 고속도로 회차로는 119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 차량만 쓸 수 있습니다. 긴급 차량도 비상시에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일반 차량은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드나들어야 합니다. 일부 견인 차량들이 사고 현장에 빨리 가기 위해 무단으로 회차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하니까 먼저 빨리 달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거리상 시간 딱 따지면 기름값 계산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게 훨씬 이득이죠.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회차로는 자물쇠로 걸어놓은 수동식 개폐와 리모컨으로 문을 여는 반자동식이 있습니다. 견인 차량들은 반자동식 문을 쓰고 있습니다.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리모컨입니다. 실제로 사설 견인 업체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한국도로공사에 허락받지 않은 이 불법 복제된 리모컨을 눌러서 이렇게 비상 회차로 문을 여 닫는 겁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반자동식 회차로 40여 곳 가운데 무작위로 6군데를 골라 시험한 결과 리모컨 한 대로 6군데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이렇게 타봐요. 리모컨이 주파수를 어디서 알아내가지고 업체마다 소문이 나요. 도로공사 측도 허점을 알고 리모컨의 주파수를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주파수 변경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보안 문제를 더 강화할 수 있게끔. 교통 전문가들은 회차로 무단 이용은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KBS 취재진을 통해서 실습생 당시 성희롱과 불법 뒷조사 피해를 폭로한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 통신망에 다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어제 경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호소문에서 KBS 방송에 보도된 태백경찰서 성희롱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서 여경 휴게실 무단 침입과 불법 뒷조사를 한 점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자신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차, 3차 피해를 봤다고 알렸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에서 관리자가 없는 무인 점포의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인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다른 곳에서 또 범행을 이어가는 등 대담한 행각을 보였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5일 새벽 2시쯤 강릉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검은색 외투에 마스크를 쓴 두 남녀가 들어오더니 계산기를 뜯어냅니다. 현금 다발을 꺼낸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이었습니다. 시제 확인하러 아침에 나왔는데요. 그때 키오스크 주변이 어수선도 했고 그 지폐 들어가는 돈통에 걸쇠가 풀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흘 전엔 원주에서도 같은 수법의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장 안 CCTV에 찍힌 화면을 확인해보니 같은 범인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설치된 폐쇄로 화면에는 이들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용의자 얼굴까지 찍혔습니다. 원주와 강릉 경찰이 동시에 따로 수사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범인의 신원과 이동 동선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점주들은 동일범으로 보이는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이 최근 경상도와 대전에서도 있었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범인 검거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원주 지역 학교의 급식이 오늘부터 정상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주 푸드센터 배송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긴급 검사를 한 결과 33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부터 원주 지역 학교 급식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나온 원주 부건초등학교는 앞으로 2주 동안 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원주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부 나눔을 하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푸드나눔센터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원주 푸드마켓은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서 한 달에 한 차례 원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푸드뱅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양봉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봄철 밀원수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밀원수는 화천과 춘천을 중심으로 22만 제곱미터 규모에서 진행되며 꿀을 채밀할 수 있는 아까시와 산벗, 헛개나무 등이 식재됩니다. 북부산림청은 2017년부터 밀원수림 120만 제곱미터를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강유미 아나운서, 정부의 해안 침식 관리 방식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해안 침식 방지 등을 위해 해마다 해변 침식 정도를 조사하고 등급을 매겨 관리합니다. 하지만 해변별 특성을 외면한 채 천편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현장 실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위섬 죽도를 마주보고 있는 고성 송지호 해변입니다. 지난해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 이 해변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침식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된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 의견은 다릅니다. 해마다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며 비교적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66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게 백사장이 넓어져요. 그게 이제 반복되어 왔으니까. 실제로 이 해변 실태조사 결과 평균 해빈폭이 97.2m로 100m에 육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해변인데도 침식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알려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기 십상입니다. 이 해변이 D등급으로 분류된 건 침식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항목별 배점 등을 종합해 일률적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관측 초기와 전년도 상황을 토대로 해안선 변화와 단면적 변화 등을 점수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변별 특성이나 긴 주기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실제 현장과 괴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균 개념을 도입하고 그 작년보다 어떻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다음에 그 평균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화물 여객선인 이스턴 드리모가 오늘 정식 취항했습니다. 이스턴 드리모는 오늘 오후 5시 동해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화물을 첫 운송했습니다. 이스턴 드리모는 매주 월요일은 블라디보스토크, 매주 목요일은 일본 마이주르를 오가는 정기 항로를 운영하게 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강원 지역 이행 점검단은 오늘 CJ 대한통운 동강원 지점에서 발대식을 하고 택배사가 원래 합의대로 분류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 CJ 대한통운 소속 일부 택배기사들은 오늘부터 분류 작업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CJ 대한통운 동강원 지점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잔뜩 얼어붙은 고용시장.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토익 공부도 하고 있고 인턴 준비를 위해서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더라도 현저히 취업 공고가 많이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 취업 연계형 인턴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나 한국사 시험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을 줄인 대기업과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 청년들은 이력서를 쓸 기회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은 26%, 예년에 비해서 약 2% 정도 줄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청년 취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장기업 70% 이상이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채용 인구 절반이 수도권으로 취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한파로 더욱더 줄어든 강원도 내 청년 일자리. 누군가는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오늘날의 청년 취업난은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는 청년들에게 더더욱 가혹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혜림 씨.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지원하려는 곳에 모집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거나 또 면접이 많이 미뤄지는 경우도 되게 다반사여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면접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AI 모의 면접을 이용해서 면접도 연습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혹은 AI 면접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코로나는 채용 시장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공개 채용 방식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지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국민취업제도나 또 강원도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들어는 본 적이 있는데 자세히는 알지를 못해서 더 좀 많이 알려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을 이미 마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적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며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는 청년들. 긴 한파가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그들의 내일은 누구보다 찬란한 봄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원도가 결국 레고랜드 주변 용지에 컨벤션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만 1,4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인데 절반 이상을 빚을 내야 합니다. 센터 건립이 순수하지 않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춘천 레고랜드 현장. 이곳 5만 4천 제곱미터의 국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섭니다. 1,490억 원이 투자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주차장도 500면이 조성되는데 모두 강원도비로 충당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습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는 이르면 내년쯤 착공돼 2025년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사비의 절반이 넘는 800억 원가량 빚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60% 정도로 다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방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방채 규모가 줄고 또 세수로다가 충당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욱이 강원도에서 국제회의나 전시 행사가 많은 곳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레고랜드 시행사 중도개발공사에 자금 수요를 위해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중도개발공사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다. 뻔히 앞으로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게 운영을 해서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텐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국제 행사가 많았던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가동률은 74%, 1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8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적자 폭이 51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역시 코로나 이전에 연간 1,600여 건의 행사를 치렀지만 26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변수에 비대면 행사가 계속 늘고 있어 흑자 운영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빚까지 낸 무리한 사업 추진이 두고두고 적자만 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직업은 요양보호사 등 여성이 밀집된 일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가 닫히고 공적 돌봄이 약화되고 있다며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사회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가 2억 7천만 원을 들여 지하도상가 2곳에 범죄 예방과 응급구조 기능을 갖춘 국민안심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화장실에는 불법 촬영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와 비상벨, 소방서와 연결된 응급구조 안심벨, 전염병 확산 방지 시설 등이 설치됐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여행 지역을 크게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사각을 맞닥뜨리면서 과거와는 선호하는 여행지, 선호하는 여행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강원 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CN-토크의 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부의 신현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한국 관광의 변화 또 흐름을 분석하고 전망해 했는데요. 전문가로서 신 교수님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자료에서 관광 목적지, 그리고 이동, 그리고 소비 지출로 이제 살펴볼 때 코로나19 이전과 그리고 이후가 관광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카지노라든지 놀이시설, 그리고 경마장이나 또는 과학관과 같은 그런 명소 중심의 관광지들이 한 50에서 60% 정도가 관광객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극장 같은 경우는 한 144%나 크게 증가하였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도 한 9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코스라든지 캠핑장 같은 경우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밀집과 밀접을 피하는 그런 관광지가 선호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에 있어서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 한 42%였는데 이것이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들은 한 57%로 또 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소비 지출 관련해서도 뭐 여행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 90%가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골프장 같은 경우는 18% 또 증가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관광 명소 중심의 그런 관광의 시장 패턴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근거리 그리고 비대면과 또 자연 관광지를 선호하는 그런 관광으로 패턴이 변화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또 물리적 안정과 또 자연 관광을 원한다면 강원 지역은 기회를 또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작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관광지가 제주도랑 강원도였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양 지역을 좀 본다면요. 2020년도 여행 통계 가운데 양양군이 눈에 띄는데 방문자가 10%나 증가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그 이유를 신 교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양양 같은 경우는 접근성과 교통에 있어서
그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또 그 공항의 증편, 이런 것들이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MZ세대들,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양양의 서핑 관광이 결국 양양 관광을 브랜딩하는 그런 것에 크게 견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코로나19에 변화된 이제 관광 시장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관광객 입장에서는 김포공항이나 또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제주를 가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양양에서 제주를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관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그게 같습니다. 더 합리적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양양의 상황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강원도 내에 있었던 유명 관광지, 고전적인 의미에서 유명 관광지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겠습니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례를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강릉과 속초, 그리고 이제 양양과 고성을 비교해 보면 좀 재미난 사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18 동계올림픽 이후에 KTX라든지 또는 그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그 관광 효과는 속초와 그리고 강릉이 그 받았었거든요, 영향을.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것이 좀 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 한 관광공사 데이터랩 서비스를 좀 이용해서 몇 년간의 그 수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봤더니 이제 재미난 것들이 뭐냐면은 강릉 같은 경우는 올림픽 이후에 대비해서 한 104% 정도 관광객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속초 같은 경우는 69%, 그리고 양양은 45%, 그리고 고성은 50%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강릉이 이제 5%, 그리고 그다음에 속초는 4%, 대신 1등은 양양이 12%,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는 9% 정도로 이제 뒤바뀌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관광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밀집과 밀접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명한 관광 명소보다는 이제는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관광지가 선호되고 있고 자연관광지가 선호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안전과 청결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장 관광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증제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또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그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위락 중심의 관광이었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뭐 치유 중심의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관광지 스스로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관광 명소는 외면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계절별로 뭐 5월에는 증가했었는데 12월에 뚝 떨어졌어요. 겨울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을 텐데, 이제 강원 관광, 겨울 축제가 사라지면서 강원 관광, 겨울 관광의 매력은, 경쟁력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5월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강원도에 관광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광 비율이 가장 높은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스키 관광과 그 다음에 저가의 축제 관광 상품이 종합 세트, 선물 세트처럼 이제 구성돼서 이것이 겨울 관광의 큰 효자 상품이 되었었죠. 그런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겨울 축제 취소에 대한 보도 자료가 12월에 이제 나타났고 표에도 나오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리조트에서 네. 종사원들 오늘도 보도 자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종사원들의 집단 감염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좀 그 비율들을 감소시키는데 네.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19에 이제 관광에 있어서도 이제 윤리적인 측면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친환경이라든지 네. 기후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강원도의 겨울 낚시 축제들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쇠퇴를 좀 시작하지 그렇군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겨울 상품이라든지 대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겨울 관광이 좀 위축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독특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이 상황에서 또 개발해 내야겠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신현식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가까워진 만큼 기온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고요. 산지 쪽으로는 빙판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영서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영동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서 지역 12도에서 15도, 영동 지역은 11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영동 지역 쪽에 비 소식이 한번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장바구니 들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2배 수준으로 값이 오른 달걀은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파 가격에 파테크, 또 대파 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거기에 한파까지 겹쳐 발생한 일이지만 얄팍한 주머니의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요즘, 부디 장바구니만이라도 걱정 없이 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